선생님, 결혼 축하드려요. 와, 쌤, 오늘 겁나 예뻐요. 완전 최고, 최고. 너무 고마워, 얘들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어. 당연히 쌤 결혼식인데 저희가 와야죠. 맞아, 맞아. 그런데 쌤, 여기 밥은 맛있어요? 이 녀석들, 내 결혼 축하해주러 온 게 아니라 밥 먹으러 온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당연히 쌤 결혼식 축하해주러 온 거죠. 밥은 그 다음이고요. 쌤 결혼은 당연히 축하하는 거고, 기왕이면 밥도 맛있으면 좋잖아요. 으이구, 못 말려. 여기 밥 엄청 맛있어. 인당 10접시씩 뽀개야 돼. 검사할 거야. 아, 쌤, 10접시 쌉 가능이죠. 저희를 뭘로 보고? 교복을 입고 까르륵거리는 여중생들이 북적북적한 이곳은 바로 제 신부 대기실입니다. 저는 44살의 중학교 교사예요. 40이 넘어서 하는 결혼이라 조용하게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으로 식을 대신하려 했는데 쌤! 아니, 엄마! 와, 미나는 좋겠다. 쌤이 엄마라니. 그니까 완전 부러워. 부럽지? 우리 엄마 예쁘지? 바로 제 제자이자 앞으로 딸이 될 요 녀석이 하도 결혼식 결혼식 노래를 불러서 결국 이렇게 조촐하게나마 식을 치르게 됐어요. 유경 씨, 이제 곧 식이 시작된대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이제 드디어 오늘 가족이 되네요. 그러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되네요. 저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유경 씨. 저도 사랑해요, 민석 씨. 남편과 전 둘 다 재혼입니다. 저는 12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2년차 신혼부부였던 저희는 항상 주말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주 드물게 남편의 주말 근무가 잡혔어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같이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주말이 오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다음 주말에 같이 보러 가면 되지. 여보 없이 혼자 뭐하고 놀지? 으이구, 마누라 나 없이 심심해서 어떡해? 아, 몰라. 빨리 끝내고 오기나 해. 알았어.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자. 좋아. 빨리 와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한 뒤 한참이 지났을까요? 소파에서 TV를 보다 깜빡 잠이 든 저는 아주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서 전 어딘지 모를 안개가 자욱한 산속을 걷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어디선가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제 몸을 꽉 올가맨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까스로 안 움직이는 다리를 겨우겨우 끌고 간 곳엔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가 하얀 한복을 입으신 채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아가. 우리 아가야. 여기서 왜 울고 계세요? 아이고, 불쌍한 거. 불쌍한 우리 아가. 딱해서 옷 좀 좋아. 저 때문에 우시는 거세요? 할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가, 불쌍한 우리 아가야.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무슨 마음을요? 허튼 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버텨내야 한다. 할머니, 그게 무슨... 그렇게 할머니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뒤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목 놓아 엉엉 우셨어요. 잠에서 깨어나서도 한동안 이상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시간은 어느덧 밤 10시가 넘어가 있었어요.
저녁 시간 전에 오겠다던 사람이 여태 안 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가뜩이나 꿈자리도 뒤숭숭한데 괜히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이상하리 많지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이때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날따라 날카롭게 들리는 벨소리에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들어 확인해 보니 남편에게서 온 전화더라고요. 여보세요? 자기야,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가뜩이나 꿈자리도 뒤숭숭해서 불안해 죽겠는데. 저기, 민병철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저기,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미 모든 촉으로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 희망으로 경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희 남편은요? 남편은 괜찮은 거 맞죠? 혹시 많이 다쳤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건가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며 들고 있던 핸드폰이 제 손에서 힘없이 빠져나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다시 가까스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어 되물었어요. 제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하셨습니다. 응급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왔고 구급대원들이 처치를 했지만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한순간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한참을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수화기 넘어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지금은 우선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드리는 것이 우선인지라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후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쓰러진 게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경찰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도로 한가운데 나와 있다가 SUV 차량에 치였다고 해요. 이미 규정 속도를 올린 채 과속을 하고 있던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당시 현장엔 CCTV도 고장이 난 상태였고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블랙박스가 꺼지며 내부 고장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결국 남편이 그날 사고 현장에서 왜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은 워낙 원칙주의자였던 사람인지라 무단 횡단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경찰은 조심스레 남편이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지를 묻더라고요. 아니요, 절대요.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 중이었고 곧 아이를 가질 계획 중이었어요. 우울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저도 아직까지 이게 정말 의문이에요. 그날 그 사람은 왜 그랬던 걸까? 사람이 자신의 명이 다해 죽을 때가 되면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한다고 하던데 그런 거였을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렇게 나만 혼자 두고 떠난 남편에게 화가 났다가도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떠나버린 사람이 너무 가엾어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다 또 사무치는 그리움에 엉엉 목 놓아 울기도 하며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지냈네요.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시간이 지나니 남편을 잃은 슬픔은 점점 옅어져 갔고 저도 어느새 저의 자리로 돌아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보다 떠나보낸 시간이 더 길어진 시점에선 저도 외로움도 잊은 채
혼자인 게 익숙한 채로 그렇게 지냈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보며 너무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과부가 되어 안쓰럽다고, 아직 아이도 없으니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라 했지만 혼자인 게 익숙해진 저에겐 그 모든 게 다 부질없고 귀찮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내 옆에 아무도 없이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남겨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또 그간 잊고 지내던 외로움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사무치기도 하더라고요. 늘 혼자인 익숙함과 불현듯 찾아오는 외로움이 반복되는 패턴이 익숙해질 때쯤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신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는 계절에 들어서면서 학부모 상담이 시작되었어요. 당시 반학생 중에 유독 제 눈이 더 많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다가 교실 안에서 들려오는 맑은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웃겨. 너 그 표정 뭐야? 낙엽만 굴러가도 깨르륵거리는 시기의 아이들이라지만 그 학생은 유독 밝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참 예쁘게도 잘 웃는구나 라며 생각하던 그때 저는 짧게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아이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활짝 웃고 있었지만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눈동자에는 공허함이 가득했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깊은 피로감까지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 아이는 그냥 밝은 아이가 아니라 어쩌면 일부러 더 밝은 척 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때 저는 그 아이에게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공허함과 외로움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는 유독 더 신경을 써서 그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수업 중 발표를 할 때면 항상 적극적이지만 혼자 있을 땐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든가 친구들 앞에선 활발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홀로 남아있을 때는 표정이 텅 비어있는 것이 종종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본인을 걱정하면 나 완전 괜찮아. 라고 하며 애써 넘기는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가정 환경이기에 아이가 이렇게 애써 슬픔을 감추려 하는 걸까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학부모 상담 때 아이의 부모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상담 시간이 되자 교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위에 가벼운 봄 코트를 걸친 모습에 저도 모르게 꽤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깨끗한 이목구비에 차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남자의 얼굴에서 제가 유독 신경 쓰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여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아버님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바로 아셨네요? 미나랑 많이 닮으셔서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미나는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 아버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 미나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걸까요? 사실 미나는 학급에서 굉장히 활발한 아이예요. 친구들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요. 네, 미나는 원래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라서요. 집에서도 늘 씩씩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부터 미나를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늘 밝지만 혼자 있을 땐 표정이 다릅니다. 어딘가 공허해 보이고 감정을 애써 숨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혹시 미나가 최근에 힘들어할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남자는 제 말에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곤 생각이 많아졌는지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미나는 6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라 기억이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바쁜 편이라 집에서 많은 시간을 못 보내긴 합니다. 그래도 미나는 항상 괜찮다고 했어요. 힘들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그런 표정을 지었나요? 남자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교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어요. 밝은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행복한 아이가 있고 반대로 더 밝은 척을 해야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본인의 아픔은 잠시 묻어두고 애써온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너무 둔했던 걸까요? 아버님께서 미나를 많이 믿고 계신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지우는 힘들어도 그걸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전 그냥 지우가 강한 아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미나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무조건 왜 힘드니? 라고 묻기보다는 아버님께서 먼저 속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빠도 가끔 외롭다든가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 같은 말들을요. 미나가 제게 그렇게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 미안하네요. 지금이라도 알아채셨으니 괜찮아요. 이제부터 천천히 미나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와서 다행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미나를 더 신경 써볼게요. 함께 지켜보죠. 어린 나이에 일찍 엄마를 잃고 아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슬픔을 숨긴 아이의 사정에 너무 가슴이 아려왔어요. 아직 괜찮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싫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덤덤하게 일상을 지내온 제 모습과 너무 겹쳐 보였거든요. 상담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신경 썼습니다.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제 눈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따라갔어요. 여전히 활발하고 씩씩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있을 때 유난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어요. 가끔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공책 위에 연필을 빙빙 돌리기도 했고요. 미나야, 오늘 기분은 어때? 좋아요, 쌤. 저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 이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단순히 기쁨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죠. 정말? 근데 미나야, 선생님은 네가 진짜 기분이 좋을 때랑 아닌 때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한때 너랑 비슷한 사람이었거든. 제 말에 아이는 마치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는 듯이 말없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선생님은 아주 오래전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사고로 떠나보냈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감추고 살아야 하는 것도. 하지만 미나야, 슬픔은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는다면
언젠가 그 슬픔이 네 몸집보다 더 커져서 너를 삼켜버릴지도 몰라. 그러니 힘들 때마다 나를 대나무 숲이라 생각하고 찾아와 줄래? 네가 어떤 말을 쏟아내던지 나는 다 들어줄 수 있거든. 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쌤, 고마워요. 수줍게 건네는 아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참 오랜 시간 웃어본 적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아이 덕에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니 아이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아이한테 마음이 많이 열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후에 아이는 종종 저를 찾아와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고 진지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상담 이후 아이의 아버지도 학교로 자주 찾아와 아이와 관련된 고민과 상담을 많이 나눴습니다. 요즘 미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뭐랄까, 예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전에 비해 제게 더 다가오려는 느낌도 들고요. 좋은 변화네요. 아버님이 미나를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미나도 느끼고 있는 걸 거예요. 미나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도 아빠와 똑같다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아, 미나가 다 말했군요. 네, 맞아요. 12년 전에 사고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저도 교통사고로 아내를 떠나보낸 지 9년 되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저도 저지만 선생님께서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버님은 혼자 미나까지 키우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슬퍼할 시간도 부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누가 더 불쌍한지 대결하는 건가요? 저 이길 자신 있습니다. 네? 이런 농담도 하실 줄 아세요? 그러게요. 자주 배워서 편해진 건지 선생님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미나랑 아버님 때문에 제가 자주 웃게 되네요. 아이의 아버지와는 똑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어서인지 대화를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둡기만 했던 제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아이의 아버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삶에 대한 대화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네요. 처음엔 무겁게만 느껴졌던 대화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위로가 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교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늘 그렇듯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 미나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오늘 시간이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게, 그러니까 지우 이야기만 하러 가자는 건 아니고요. 머리를 극적이며 살짝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서 평소에 차분하고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소년 같은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선생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부모로서 만났던 사람이지만 저희는 이제는 단순한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 역시 어느 순간 이 남자와의 대화가 기다려지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고, 저희는 이후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애가 한창이던 때, 늦겨울 찬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어두운 밤거리를 밝혀주고 있었죠. 사람들은 손을 꼭 잡고 거리를 걸었고, 곳곳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애인과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유경 씨, 많이 춥죠? 괜찮아요. 겨울바람도 가끔은 기분 좋잖아요.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그럴지도요. 이상하게 설레는 느낌이 들어요. 제 말을 들은 애인은 살짝 긴장한 듯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유경 씨. 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다시는 내 마음이 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유경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아픔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 수 없는 건 아니라고요. 유경 씨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유경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웃을 때도 힘들 때도 그 모든 순간을 곁에서 함께하고 싶어요. 말을 마친 애인은 떨리는 듯한 표정으로 코트 주머니에서 꺼낸 반지를 들어 보였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제 입을 가렸어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제 가슴 속에서 차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A는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고, 이제는 그가 없으면 허전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고, A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아픔을 지나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촐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결혼식 후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저야 방학이라는 기간을 이용하면 되지만 남편은 길게 여행을 갈 정도로 시간을 내기 힘든지라 이번 기회에 평소 가고 싶었던 스위스로 마음먹고 다녀오기로 했죠. 딸에게도 가족이 된 기념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었어요. 유럽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했지? 우리 가족 된 기념으로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 다녀오는 거 어때? 싫어요. 응? 싫어? 스위스가 싫은 거야?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말해봐. 미나한테 맞춰서 갈게. 그게 아니고요. 커플 사이에 껴서 저 혼자 뭐해요? 응? 뭐라고? 저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분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미나야, 우리 가족여행 갈 기회도 많지 않을 텐데 엄마 아빠랑 같이 다녀오자. 쌤도, 아니, 엄마도 아빠랑 단둘이 여행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전 진짜 괜찮으니까 두 분이서 오붓한 시간 보내고 오세요. 그리고 저도 아빠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고 싶어요. 드디어 잔소리하는 사람 없이 저 혼자 이 집안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인데 놓칠 수 없죠. 얘도 참 정말 괜찮겠어? 완전 괜찮죠. 두 분이서 재밌게 놀다 오시고 신혼여행 선물로 제 동생이나 하나 만들어 오시던가요. 어머나 얘가 진짜 어린 게 못하는 말이 없어. 으이그 못 살아요 아주. 속이 깊은 건지 앙큼한 건지 알 수 없지만 딸의 귀여운 배려를 받은 저희는 그렇게 둘만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 같았던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이 순간에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도 신혼여행에서 돌아가면 함께 그려나가게 될 새로운 일상이 너무 기대되어 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친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이었어요. 다 같이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밀린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새로운 가정이라는 것이 낯설지만 오랜 외로움을 지나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안도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 딸아이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저 잠깐 들어가도 돼요? 미나야, 당연히 되지. 무슨 일이니? 딸은 쪼르르 달려와 제 앞에 마주보고 서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딸아이가 내민 손을 보니 꽤 가격대가 있어 보이는 은색의 시계가 들려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엄마가, 그러니까 하늘나라 간 우리 친엄마가 정말 좋은 새엄마가 생기면 꼭 전해주라면서 저에게 준 거예요. 친엄마가? 네, 엄마가 아프실 때 이걸 저한테 주면서 아빠가 언젠가 좋은 분을 만나면 꼭 그분께 전해줘야 해 라고 하셨어요. 딸이 조심스레 건넨 시계를 받아들자 순간 익숙한 감촉과 알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엄마가 오래전에 큰 빚을 지고서부터 지니고 있던 거라고 했어요. 그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이 시계를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도 없어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거라고. 정말 소중한 물건이니 언젠가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나면 그분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무언가 익숙한 듯한 실루엣에 저도 모르게 미간에 힘을 준 채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 시계를 친엄마가 준 거라고? 네, 정말 소중한 물건이니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 좋은 분에게 전해달라고. 그런데 아니 엄마, 괜찮으세요? 몸을 왜 이렇게 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앞도 캄캄했죠. 오직 경련하듯 가늘게 떨려오는 손끝의 감각만 미세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러다 이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힘들게 바지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너무 떨려 몇 번이고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다이얼을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12년 전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하려고요. 제가 시계를 받아들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경찰서에 신고를 한 이유는 바로 시계 뒷면에 새겨진 디어 JM이라는 문구 때문이었어요. 12년 전 사고로 먼저 떠난 제 전남편의 이름은 지민. 남편의 이름 영문 스펠링의 약자 JM. 시계 뒤에 새겨진 문구 디어 JM은 다름 아닌 제가 새긴 거였습니다. 시계에 문구를 새겨 전남편의 생일 선물로 줬었고 전남편은 선물을 받은 이후로 손목에서 그 시계를 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맞아요. 이 시계는 바로 제 전남편의 것이었어요. 12년 전 사고가 났을 때 전남편의 손목에 시계가 없어서 의아했어요. 사고 주변에서도 전남편의 시계는 찾을 수 없었는데 그랬던 그 시계가 지금 바로 제 눈앞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날 의문투성이었던 전남편의 사고와 지금 남편의 떠나간 전 부인이 관련 있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고 전 그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미나 엄마가 이런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미나한테 이 시계를 전해받았을 때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미나 엄마와 유경 씨 전 남편의 사고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미나 엄마가 이 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설명이 안 돼요. 미나가 분명 그랬어요. 엄마가 오래전에 큰 빚을 지고서부터 지니고 있던 거라고. 그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이 시계를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도 없어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거라고 그랬대요. 도대체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고 재조사가 시작됐으니 경찰이 결과를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봐요. 그런데 이미 12년이나 지난 사고인데 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경찰들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 남편분이 사고가 난 같은 날 근처에서 지금 재혼하신 새 남편분의 전 부인께서 사고를 당하셨었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같은 날 인근에서 지금 남편분의 전 부인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로 이송되신 기록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남편분께 이날 전 부인께서 겪은 사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믿을 수 없는 말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뜬금없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죽은 전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쩌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12년 전 사고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참고인 조사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곧이어 들어온 담당 형사가 사건 파일을 넘기며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꼭 쥔 전 남편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러곤 크게 심호흡을 하며 긴장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옆에 앉은 남편의 모습을 보니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두 손에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도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두 분이 요청하신 대로 12년 전 교통사고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2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나신 또 한 분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죠. 제 전 남편이 그때 즉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새 남편분의 전 부인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당시 기억하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내와 딸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일이 늦어져서 조금 늦게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직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요.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큰 사고였고 머리를 다쳐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을 찾고 나서도 기억이 흐릿했고 결국 사고 당시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CCTV도 수리 고장난 상태였고 블랙박스 영상도 남아있지 않아서 경찰 조사와 4살이었던 딸아이의 진술로만 사고 상황을 추측할 뿐이었죠. 남편이 말하는 당시 사고 정황은 이랬어요. 남편의 전 부인은 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오후에 먹었던 간식이 탈이 나 갑자기 많이 아팠다고 해요. 딸아이는 배를 부여잡고 아프다며 울었고 당황한 남편의 전 부인은 급하게 약을 사러 나갔다고 해요. 당시 남편이 살고 있던 곳은
이제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한 신도시였기 때문에 주변에 상권들이 형성되기 전이었다고 해요. 때문에 그 밤에 급하게 약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의 전 부인은 급하게 자신의 차를 몰고 약을 살 수 있는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호를 기다리던 중 과속을 한 음주운전 차량에 받치는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당시 그 충격으로 전 부인이 타고 있던 차는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복된 차는 엔진에 불이 붙었다고 해요. 다행히 부인은 전복된 차 안에서 빠져나와 멀리 떨어진 인도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고 해요. 사고의 충격으로 남편의 전 부인은 이미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차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 당시 경찰은 남편의 전 부인이 의식을 잃기 전 혼신의 힘을 다해 자동차에서 빠져나왔던 것으로 추측했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아내는 차 안에 갇혔지만 어떻게든 탈출해서 인도로 기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시계는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신 바로는 전 남편분이 그 시계를 평소에 차고 다니셨던 거죠? 네, 제 전 남편은 그 시계를 항상 차고 다녔어요. 사고 당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남편분의 전 부인이 그 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 남편분께서 당시 지금 남편분의 전 부인이 사고 난 자리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남편이 그곳에 있었던 건가요? 당시 CCTV가 고장나 있었고 블랙박스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들은 모두 추측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혼자 힘으로 차에서 탈출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의 전 남편이 구해준 거였겠죠. 남편은 이 말을 하며 손끝을 미세하게 떨었어요. 형사분이 추측하기로는 전 남편이 지금 남편의 전 부인을 차 안에서 꺼내 구해주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던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로 한가운데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서 있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당시 전 남편의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상태였던 걸 기억해낸 전 형사님의 추측에 수긍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신고를 할 수 없었을 테니 분명 직접 구조를 요청하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전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저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 혹시나 내 도움이 오지랖히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이 즉각 몸이 먼저 반응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원칙주의자인 그 성격에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전 남편의 사고와 관련한 의문이 풀리자 제 눈에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목 놓아 울었어요. 12년 동안에 미처 다 울지 못한 울음을 다 쏟아내듯이. 그렇게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저는 긴장과 혼란이 가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전 남편의 시계를 쥔 채 넋을 놓고 있었죠. 남편은 이런 제 옆에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고 딸아이는 맞은편에 저희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시계를 바라보다 조용히 딸에게 물어봤어요. 이 시계를 네가 나한테 준 날 있잖아. 네. 그때 네 엄마한테 이걸 받았다고 했지? 혹시 엄마가 너한테 이걸 주던 그날, 그때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제 말에 망설이듯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바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떠올리기 힘든 그날의 기억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그때 이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지. 새남편의 전 부인은 그날 사고에서 목숨을 구했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병상에 있었다고 해요. 충격으로 사고 당시의 기억을 잃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데다 그날 사고로 장기를 크게 다친 탓에 급성 심부전까지 왔다고 해요. 병원 입원과 투석을 반복하던 중 의사로부터 이제 더 이상 신장이 버티기 힘드니 하루빨리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전 부인의 친정 부모님들은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남편과 딸아이와는 혈액형이 맞지 않아 가족의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요.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전 부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원래 아프셔도 저한테 힘든 내색을 안 하셨는데 그날은 유난히 지쳐 보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개 옆에서 이 시계를 꺼내셨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니? 제 물음에 딸아이는 기억을 떠올리듯이 천천히 두 눈을 굴려보았어요. 미나야, 엄마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인데 우리 딸이 이것 좀 대신 맡아주면 안 될까? 이게 뭐야? 시계야. 시계? 이 시계는 아주 소중한 거야. 엄마가 오래전 큰 빚을 졌어. 그런데 엄마는 엄마가 빚을 졌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 나중에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고, 이제는 이 시계를 직접 돌려줄 수가 없어. 빚? 눈부신 빛인가? 아니, 빛이 아니고 빚.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을 겪었다는 뜻이야.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왜 고마운데? 엄마를 구해줬거든. 그런데 엄마는 그걸 까맣게 기억을 못하고 있었지 뭐야. 딸아이 말에 의하면 당시 전 부인은 정확히 그 시계를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전 부인이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떠 어느 정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그때 간호사가 이 시계를 전해줬다고 해요. 이게 뭐죠?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분이 주워주신 거예요. 아무래도 환자분 것 같으니 깨어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계가 제 것이라고요? 전 이런 시계를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고 충격으로 기억이 많이 왜곡된 상태라 그러신 걸 거예요. 그래도 소중한 물건 같은데 가지고 계시다 보면 분명 다시 기억이 돌아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시계를 전해받은 전 부인은 간호사 말대로 혹시나 이 시계로 인해 떠오르는 기억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계를 간직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시계를 계속 지니고 있다 보니 희미하게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 우와, 정말 대단한 시계다. 맞아, 정말 대단한 시계지? 그런데 글쎄, 이 시계가 엄마께 아니었지 뭐야. 그럼 엄마 구해준 아저씨 시계야? 맞아. 엄마께 아니라 엄마를 구해준 아저씨 거였어. 그런데 그 아저씨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그 아저씨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도 비록 찾아주진 못해도 소중하게 간직은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보물처럼 소중하게 잘 간직하다 보면 언젠가 시계의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엄마,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응, 나중에, 아주 나중에 혹시라도 아빠가 아주 예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미나에게 새엄마가 생긴다면 그때 이 시계를 전해달라고. 아빠가 또 결혼을 해? 엄마가 있는데? 그리고 미나는 새엄마 필요 없어? 엄마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무슨 시간? 엄마가 아빠처럼 회사에 가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여기 침대에만 누워 있어서 시간 많으면서. 미나야,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해. 몰라. 엄마 맨날 미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이상한 말만 하고. 미안. 엄마가 우리 미나랑 많이 못 놀아줘서 속상했지? 엄마가 미안해. 그럼 우리 동물원 가자. 나 엄마랑 동물원 가고 싶었단 말이야. 미나야, 그건 힘들 것 같아. 치, 미안하다면서 동물원도 안 가고. 엄마 미워. 그때 전 부인은 철없이 투정을 부리는 딸아이를 말없이 꽉 끌어안았다고 해요. 그렇게 바로 다음 날 전 부인은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교통사고가 일어난 뒤 2년 만에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딸아이에게 시계를 건네주면서 했던 말이 마지막 작별 인사였던 거죠. 딸아이의 말을 듣던 남편은 두 눈을 감은 채 눈물을 참고 있었고 딸아이는 결국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만큼은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처럼 진지했어요. 저는 그때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저 엄마가 시계를 꼭 쥐고 있었던 모습만 기억나요. 그래서 네가 그 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계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냥 엄마의 유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새엄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순간 엄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 아빠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전해주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새엄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야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시계를 가슴에 가져다 대고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줬던 거구나. 네, 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시계를 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 남편이 이 시계를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계가 전 부인의 손에 돌아왔고요. 마치 운명처럼요. 남편도 말없이 딸을 바라봤어요. 딸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인받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잘했어. 남편의 말을 들은 딸은 금세 눈물이 차오른 채 코끝이 빨개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제 손 안에 있는 시계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맞춰지는 것 같아.
저는 시계를 가슴에 꼭 품었어요. 하늘에 있는 전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하듯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딸아이를 세차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친엄마가 시계를 맡기고 작별 인사를 하며 꼭 끌어안아줬듯이 아이의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소중한 딸은 이제 나에게도 한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당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품어주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꾹꾹 담아 딸아이를 꽉 끌어안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도 저와 딸아이를 한 품에 안았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한 절에서 저의 전 남편과 지금 남편의 전 부인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천도제가 끝나고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법당 안에 앉아 있었어요. 은은한 향냄새와 피부로 느껴지는 깨끗한 산 공기, 그리고 법당 밖에서 제잘제잘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같았는지 아주 고요하면서도 편안한 표정으로 명상을 하듯 두 눈을 가만히 감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눈을 뜬 남편은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요.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은 구해준 사람의 가족, 한 사람은 누군가를 구하려다 떠난 사람의 배우자, 전 부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사람. 당신의 전 남편이 없었더라면 우린 이렇게 살아있지 않았겠죠. 이제야 모든 게 맞춰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서로를 만나게 된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닐 거예요. 분명 우리가 만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먼저 떠난 사람들이 보내준 인연일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난 당신과의 인연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해요. 남편의 고백에 저는 두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시야가 뿌얘졌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남편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죠. 저는 남편과 손을 꼭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때 저를 구경하겠다며 한참을 밖에서 놀던 딸아이가 법당으로 우당탕탕 들어왔어요. 아이, 정말? 엄마, 아빠, 신성한 법당에서 이러면 안 되죠. 부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어휴, 정말 저 귀여운 앙큼쟁이를 어쩌면 좋아? 엄마 아빠 놀리는 게 아주 재밌어 죽겠지? 당연하죠. 얼른 가요. 배고파요. 그렇게 딸아이의 성화에 저희는 법당을 빠져나왔어요. 저희 세 식구는 나란히 손을 맞잡은 채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지켜보는 하늘 아래에서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